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위드 코로나를 전환하면서 이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품었는데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을 강화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참 쉽게 잡히질 않네요. 위중증 환자가 늘어나서 참으로 안타까운데요. 두 분은 한 달 동안 무사히 잘 지내셨죠? 네, 네. 잘 지냈습니다. 저도 뭐 밀접 접촉자하고 만나서 네 한번 검사 그래요? 검소 갔다 와서 한 2km 줄 섰다가 검사하고 왔어요. 저도 이분과 또 같이 있었어갖고 걱정을 좀 많이 했는데 다행히 잘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좀 코로나 상황이 쉽지 않은데요. 작년까지만 해도 코로나와 기후위기를 좀 같이 생각하는 게 자연스러웠던 것 같은데 코로나 대응 방식이 거리두기와 백신 접종으로 치우치는 분위기 속에서 코로나 발생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려는 생각은 온데간데 없어진 것 같습니다. 코로나와 기후위기의 연관성이야말로 이번 북콘서트 책인 코로나, 기후, 오래된 비상사태의 주제를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의 끝은 보이지 않고 코로나가 끝난다 해도 새로운 감염병이 계속해서 나타날 거라는 사실은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도 인정할 것 같은데요. 인류에게 닥친 감염병의 진영과 기후위기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생각해보는 12월 2021년도 마지막 북콘서트입니다. 지난 11월 11일에 그레타 툰베리 등 세계 각국의 청소년 활동가들이 환경운동가들이 유엔의 기후위기를 비상사태로 선포해달라고 촉구했다는 기사를 봤는데요. 청소년 활동가들은 유엔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죠.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취했던 조치를 언급하며 기후변화 문제 역시 코로나19처럼 다뤄져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코로나, 기후위기, 비상사태. 오늘 북콘서트 주제와 딱 맞는 이야기를 청소년 활동가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책 이야기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 생태 사회주의론이라 불리는 부제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책은 좌파 사상에 기반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저도 그렇고 우리 게스트 선생님들도 그렇고 좌파 이론에 대해서 정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책의 내용을 잘 정리해서 전달하려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댓글로 활발히 소통을 나누면 좋겠고요. 책 선물 있다는 거 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또 깜짝 선물로 오늘 나오늘 작가님께서 준비한 게 또 있다고 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책은 2020년 4월에 쓰여졌어요. 작년 4월이면 전 세계가 일종의 셧다운 상태에 들어간 때죠. 저자는 코로나라는 비상사태를 맞이해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국가의 이례적인 조치, 즉 국가의 적극적 개입에 대해 주목하는데요. 우선 나원을 작가님, 2020년 4월 무렵 세계 각국들에서 어떤 조치들이 있었는지 먼저 살펴볼까요? 네. 이 책이 그때 나왔던 것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뭔가 그 코로나 사태가 작년 정확히 2월에 시작됐던 걸로 저도 기억을 하는데 그 짧은 시간에 그렇죠. 이런 책을 고찰하고 정리해서 냈다는 것이 깜짝 놀랐고요. 그때를 이제 되새겨보면 그 갑작스러운 그 공포와 혼란이 저도 굉장히 생생히 생각나거든요. 그 마스크, 생필품 대란, 일상이 완전히 정지됐었잖아요. 모두가 처음 겪는 그런 비현실적인 그런 상황이었는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각국 이제 다양한 세계에서 조금씩 다르지만 어쨌든 이제 비슷하게 그 대응을 해나갔던 것 같아요. 우선은 이제 언론을 통해서 이게 비상사태임을 경종을 울리고, 모두를 이제 공포심을 밀어넣게 되기도 하고, 또 통제에 들어갔죠. 근데 그것들을 한 4가지로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통제. 외출 금지했고, 도시를 봉쇄하기도 했고, 다 아시다시피, 그때 막 중국에서 그런 좀 무서운 영상이 많이 올라와서 놀라기도 했잖아요. 모이는 것 다 이제 지금도 우리가 다 인지하고 있듯이 집합 금지하고 이동, 해외 급경을 다 막았고요. 이동을 막는 그런 통제를 했고, 강력한 통제를 했고, 두 번째는 필수와 그 비필수가 구분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가장 필수적인 기능 있죠. 먹는 거, 그 다음에 뭐 이제 병원, 아픈 거, 약국, 병원 약국, 건강에 관련한 거, 그리고 통신, 이 외에 기타 이것만 이제 딱 보존을 하고, 그 외에 생산하는 상거래 수익 활동이라거나 뭐 문화 활동 이런 것들을 전면 다 중단해버린 초유의 사태를 나타냈습니다. 가장 사치적인 뭐 백화점이나 스포츠 이런 것들은 두말할 여지가 없었죠. 가장 쓸모없는 것이 돼버렸어요, 한순간에. 세 번째는 그 전시 상황처럼 정말 전쟁의 상황이다라고 인지하고 민간 기업들에게 필수품을 공급하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지시하는 그런 통제하고 전환시키는 지시가 이뤄졌다는 겁니다. 가지고 국유화하기도 하고 뭐 자동차 회사가 인공호흡기, 뭐 패션 브랜드가 뭐 의료작업복, 뭐 술 업체는 소독제 만드는 거, 그리고 항공승무원은 간호사로 그렇게 갑자기 전환되는 그런 시스템 전환이 이렇고, 마지막으로 이제 네 번째가 화석 자본을 전면 중단시켜서 채취와 소비가 완전히 확 줄어들어서 중국이 우리가 놀랍게도 아주 맑은 하늘을 볼 수 있었잖아요. 중국이 그 1개월 동안 4분의 1로 이산화탄소량 배출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 모든 현장은 정말 전시를 방불케 했죠. 그래서 전시라는 그런 전쟁 수사학이 유행을 했는데요. 비상사태라는 위기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국유화나 또 국가가 생산을 계획하는 일 같은 국가의 개입이 가능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2020년 3월까지 WHO가 추적해온 바에 따르면 지난 40년 동안 기후변화로 인해 매년 15만 명 이상이 사망을 했어요. 사망을 했다고 하고요. 2019년 극한 기후 상태로 2,20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는 등 기후위기는 코로나 이상으로 당장 인류에게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코로나는 신속하게 전시 상황으로 돌입했는데 그레타 툰베리가 2019년 세계 정치 현장을 순회하면서 난 여러분들이 이제 패닉에 빠지길 바란다 라고 외쳤는데도 아무도 기후위기가 비상사태라는 생각을 마음에 새기지 않았죠. 저자는 초반에 기후위기에는 무심했던 각국 정부들이 팬데믹 상황에서는 자본주의를 종료하는 강력한 조치를 왜 단행했는지 질문을 합니다. 하지만 결국 이 질문을 좀 뒤집는데요. 경각심 넘치는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과 또 안이한 기후 대응이라는 이 대비는 잘못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비상사태 때 취한 정부의 조치에서 저자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기후 비상사태라는 이행기가 사유재산의 완전한 철폐를 수반하는 전시 코뮤니즘 시기가 유사할 것 같다라는 점인 것 같은데요. 좀 전시 코뮤니즘이 말이 좀 어렵죠. 앞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임 대표님께 좀 여쭤볼게요. 코로나로 표출된 인수 공통 감염병 이출 사태를 시사하는 불길한 징조들이 수년간 계속 되어 왔잖아요. 그래서 각국은 인류가 초래한 기후 변화에 지속되었는데 각국은 인류가 초래한 그 기후 변화에 대처해온 수준으로까지 낮은 수준으로 이 문제를 다루면서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지금 코로나 사태는 충분히 경고되고 예상되었던 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나요? 네. 저희 이 책에 제가 좀 앞부분에서 좀 쾌감을 느꼈던 부분은 코로나 상황이 시작돼서 일상이 막 굉장히 흔들렸지만 드는 생각들이 다 속마음에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미 계속 예견되었고 저도 환경운동을 계속 했던 사람 입장에서 계속 경고를 날리지만 사실 이산화탄소 350 ppm을 넘으면 위험하다고 했는데 지금 이미 410 ppm이 훌쩍 넘어버린 상황이 온 것처럼 그리고 저희가 계속 사스라든지 여기 낱낱이 기록이 돼 있어요. 저도 잘 몰랐는데 왜냐면 우리나라의 기준으로 살기 때문에 못 느꼈던 것 같은데 1998년에 말레이시아에서 니파 바이러스부터 시작해서 1999년에 웨스트 나일 바이러스, 2014년 서아프리카의 에볼라 바이러스, 그리고 이제 2015년에 중남미에서 선풍을 일었던 지카 바이러스,
그리고 2002년부터 이제 사스 주범으로 이 지적을 받았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결국 2012년에 메르스에 영향을 미쳤고, 그 여파를 받은 우리는 이제 기억하는 게 몇 개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 반복돼서 경고 메시지를 줬고, 그럴 때마다 우리가 뭐 서식지, 야생동물의 서식지를 파괴했던 부분, 이런 것을 계속 이야기했었는데, 살짝 무시를 한 거죠. 뭐 살짝이 아니라 대놓고 무시를 한 거고, 여기 저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이렇게 거국적인 봉쇄가 가능했던 건 첫 번째 타겟으로 유럽 선진국의 사람들이 제가 여기 그 용어를 그렇게 얘기하더니 희생자 시간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어차피 이제 이렇게 너무 말하면 절망적인데, 지구가 멸망을 수순을 밟을 때 결국 차례대로 다 갈 건데 누가 먼저 희생이 되느냐라고 했을 때, 저희가 이제 알고 있는 수준으로는 가장 어렵고 지구의 그런 생태계 파괴에 기여도 하지 않은 사람부터 서서히 급진적으로 피해를 입을 거라고 했는데, 그래서 마지막 단계에까지 버틸 사람이 요번에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바로 직격탄을 받은 거고, 거기에 당황해서 이런 조치들이 취해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 것이 이제 이렇게 지금 현재 코로나만 없어지면 다시 원상복귀돼서 제자리로 돌아갈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거기에 지금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그게 이제 그 뜻대로 되지 않을 거라는 경고를 우리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좀 더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좀 더 보는 게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유럽의 특히 백인 남성, 네. 노인들이 먼저 좀 타겟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국가의 개입이 더 강력하게 빠르지 않았냐라는 또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은 또 기후위기에 그 직접적인 당사자를 크게 다르지는 또 않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뭐 겉으로 이게 아주 이렇게 단순한 표면을 보자면 코로나에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대처했다라고 볼 수 있지만, 또 그 속을 이면을 보면 결국은 기후 위기를 바라보는 그런 것처럼 뭐 아주 근본적인 또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라는 측면에서 이 둘의 차이에 대해서 또 이 분은 그렇게 같이 차이를 중심적으로 볼 필요는 또 없을 것 같다라고 또 나중에 입장을 좀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 인수공통 감염병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들어봤는데요. 결국 이 숲의 파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숲의 파편화라는 말을 하는데, 결국 산림 파괴를 통해서 이 산림이 어떻게 파괴되고 있느냐? 그 주로 4가지 그 작물이 나오잖아요. 네네. 예, 그 작물은 사실 저희가 뭐 익히 알고 있는 작물이기도 하고, 실제로 4가지 아시죠? 쇠고기, 콩, 팜유, 목재라고 딱 규정을 했는데요. 소고기는 언급할 필요도 없이 알고 계실 거고, 콩도 아마 소고기의 사료로 들어가고 있는 물질이기도 하고요. 콩도 기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먹는 가공식품의 대부분은 다 유탕 처리하기 때문에 기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그래서 팜유와 콩의 그 기름 이런 거에 기본적으로 쓰이고 단백질 원이 될 수 있잖아요, 콩이. 그래서 실제로 굉장히 이 상품이 우리도 다 주범이 되는 이 범주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현대 도시에서 살고 있다면, 북반구에 살고 있다면 이렇게 지위 고하 막론하고 자유로울 수 없는 상품들인 것 같습니다. 이 4가지 상품 생산을 위해서 열대림 파괴 면적이 한 거의 10분의 4가 이 작물을 생산하는데 생산 함으로 통해서 산림이 파괴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또 들으니까 좀 찹찹하더라고요. 네네. 좀 감염병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에볼라 바이러스 연구를 한 록 윌리스라는 사람에 의하면 2014년에 벌어진 사태는 이전에 비해 40배 이상으로 규모가 커졌는데, 그 원인은 병원체나 숙주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그 모종의 비바이러스적 상황이죠. 지금 얘기한 함유 농업이라든가 플랜테이션 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그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좀 악화된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메이카에 매장된 보크 사이트를 더 많이 캐내려는 움직임은 결국은 자메이카 외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결국 이익을 챙기는 외국 자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열대 지방에서 산출된 제품에 대한 그 원거리의 수요가 산림 파괴의 주요 동력원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럽연합 국가들은 대지에서 나오는 상품의 절반 이상을 세계 다른 지역들에서 공급받고 있는데요. 이렇게 생태적으로 불평등한 교환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 불평등한 교환에 대해서 좀 나원을 작가님께서 조금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또 1타 강사가. 네. 이 작가가 이걸 가지고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병적인 교환이다. 병적 교환. 네, 병적인 교환이고, 그러니까 생태적으로 불평등한 교환인데, 이제까지 우리가 지금 9번째 책인데, 이 앞에 나왔던 쭉 모든 책들을 일맥상통해서 연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오는 그 지점이 가장 그 포인터더라고요. 그러니까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무엇이냐, 왜 불평등한 교환이냐 했을 때, 그러니까 결국 남반구, 그 가장 숲이 우거지고 많은 생물 다양성의 자원들이 모여 있고 자연이 보존되는 그 남반구를 식민지화하여 결국 북반구에서 착취함으로써 지금의 자본주의 세계가 유지되고 있는 그 내용이 일맥상통한 지점이고, 거기서 기후위기는 생각했는데 저도 이 감염병과의 연관성을 아주 자세히 인지하지 못했었거든요. 근데 이 책의 그 포인트는 더 나아가서 왜 코로나 바이러스를 같이 묶어 이야기하느냐 하면, 바로 그 원거리 수요에서 비롯되는 산림 파괴, 그리고 그것은 공간의 분리잖아요. 그러니까 생산하는 것과 수요하는 것이 공간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어서 이쪽의 것을 이쪽이 취한다는 건데, 그 과정에서 숲이 파괴됨으로써 그 안에 있는 생물 다양성들이 멸종으로 치닫고 그것들을 계속 밀어버리기 때문에 그 야생동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이 점점 사라지는 겁니다. 그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당연한 것 뿐만 아니라 인류와 계속 접촉하게 되고, 그리고 뭐 더 나아가서는 또 소비하게 됨으로써 그 병영균이, 원래는 분리되어 있어야 되는 병영균이 인간에게 전파되는 위험이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러니까 그것들의 근원이 결국은 우리들이 사치성으로 소비하는, 아까 말씀하셨던 그 4가지 플러스 커피, 초콜릿, 뭐 차, 설탕, 이것들 예전에 우리 다뤘던 책들에서도 나왔었죠. 그런 이제 기호식품들에서 특히나 많이 그 파괴가 일어나고 있다. 가장 큰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작가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기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런 많은 바이러스와 세균들이 점점 우리를 더 공격하게 되는 필연적인 이 고리의 근원적인 문제다라고 얘기하는 게 포인트고, 그 상위 7개국 나라는 미국, 뭐 일본, 그 다음에 유럽의 5개국이 차지하고 있고요. 뭐 우리나라 만만치 않겠죠. 여기는 뭐 이렇게 빠져 있다고 하지만, 그리고 가장 착취당하는 그런 자원을 착취당하는 곳은 모두 다 적도 부근의 열대지방 나라들입니다. 그것들이 보여주고요. 작가분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거 잘 들어보세요. 걸신 들린, 빨대를 꼽아 빨아먹고 있다. 개걸스럽게 먹어치우고 있다. 구역질 나는 악취미들이 포장으로 전부 가려지고 있다. 이렇게 쓰여 있는데, 굉장히 전적으로 동감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유럽인들이 초콜릿과 이익을 얻을 때 아프리카인들은 모기를 얻는다. 이런 말에 좀 가슴이 아팠는데요. 내가 먹는 커피와 초콜릿이 산림 파괴를 통해 인수 공통 감염병의 원인이라는 말인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것들은 이제 마음 편하게 먹지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커피, 초콜릿 이야기를 했는데요. 좀 다음으로 야생동물 고기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코로나 좀 이렇게
발생의 원인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뭐 박쥐에서 우리가 이제 코로나가 좀 발생했다라고 보잖아요. 이렇게 박쥐 등의 좀 야생동물 고기 왜 이걸 인간들이 먹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예. 2016년 기준 육지 포유동물 301종이 식용 목적으로 사냥하는 이들에 의해서 벼랑 끝으로 지금 내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중 3분의 1 이상이 동남아시아에 서식한다고 해요. 자, 이 얘기 조금 더 해주시겠어요? 네, 저도 사실 이 대목에서는 깜짝 놀랐거든요.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뭐 박쥐, 그래서 아는 정도는 박쥐가 계속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삶의 터전을 잃고 계속 이제 이동하고 있다라는 정도로만 이해를 했는데 저는 사실 너무 놀랐어요. 여기서 이제 울컥하더라고요. 전 세계적으로 야생 동물들을 그냥 희귀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가장 부유한 계층들이 그냥 정말 아무 이유 없더라고요. 저도 그 심리가 이해가 안 되지만, 그 고기를 취하는 걸로 과시를 한다고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과시욕 때문에 단지. 그런데 이제 그 안에 있는 숙주라든지 지금 병원균들이 들어있는 친구들이 이제 드러날 수밖에 없는 조건에 놓이고요. 이게 동물종의 멸종으로 지금 내몰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산업이 또 딸린 거예요. 돈을 많이 가진 일부가 하는 일이지만 여기에 그 생존이 달린 그 서식지 인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게 또 산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 산업으로 연간 수익이 최소한 80억 달러에서 최대한 210달러까지 된다 하고요. 여기 뭐 그 사이언스 조사 보고서에는 5,579종의 동물종이 상품 공급망 속에 끌려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희는 상상할 수 없는 가지수의 동물들이 이렇게 무역으로 인한 멸종 위기에 지금 놓여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프리미엄 희귀 상품은 그냥 프리미엄이 붙어서 그냥 값이 막 뛰는 거죠. 그래서 뭐 들어보지도 못한 뭐 희귀 앵무새, 예. 이 동물을 죽이는 수법이 오히려 또 더 이렇게 플라스틱 병 속에 가둬가지고 바다에 던져서 살아남는 이런 것을 즐긴다고 하는데 거기에 한 90에서 95%는 다 죽죠, 당연히. 죽여야지 이게 또 희귀하게 되면 그 가격이 올라가고. 네네. 그게 이윤 증대와 또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통 방식으로 이렇게 사냥을 하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일터도 잃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여기 흡수되는 거죠. 전문 인력군으로 흡수가 되고 그래서 직원이 된다고 하네요. 월급 받는 사냥꾼이 된다고 하니 이것도 이제 자본에 그 흡수된 셈인 거죠. 이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예. 예전에 그 수렵 채집인들의 식량이었다면 단백질 원으로 이제 그렇게 야생동물 고기들을 이제 조금씩 먹었다라면 이제 이것들이 수백억 달러의 산업으로 이제 변하면서 뭐 박쥐로부터 팬데믹이 터져 나올 일은 그저 시간 문제였을 뿐이다라고 많은 연구자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국 남부지방을 보더라도 그 남부지방 주민들의 대개는 그 감염병의 중간 멜개물이라고 할 수 있죠. 뭐 사양류, 오소리, 닭 등을 이제 만지면서 이 바이러스들과 이제 접촉한다고 봤는데요. 그래서 이런 연구들은 감염병 확산이 임박했을 가능성을 이제 확인해 줬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실제로 코로나19는 중국 우한의 그 웬 마켓이라는 곳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야생동물 섭취는 부유층 소비 형태에서 관찰되는 과시욕의 한 면모라고 하는데요. 뭐 이선희 선생님께서 조금 이야기해 주셨지만 정말 그런가요? 네, 이 부분에서 가장 진짜 머리가 아파요. 그냥 마음이 네, 괴로워서 읽기도 힘들더라고요. 정말 비극적이고 슬픈 현실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저도 거기까지는 생각 못했고 그냥 단순히 그냥 일부 중국 사람들이 뭐 그런 면이 있나 보다라고만 얼핏 생각하고 극소수의 어떤 그런 마켓에서 뭔가 퍼졌나 보다라고까지만 생각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 책에 굉장히 자세하게 그 야생동물을 어떻게 우리 인류의 그 일부들이
그 소비하고 있는지, 그 시장이 얼마나 거대한지, 그것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원인이 되는지 낱낱이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미친 탐욕이라고밖에 이야기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생동물들을 먹고 그들을 이제 식량원으로 단백질, 어쩔 수 없는 단백질 공급원으로 귀하게 여기면서 사냥해서 먹는 것은 정말 고대 때부터 당연히 그 오지에 있었던 분들에게는 귀중한 자원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살아온 방식이기도 하지만 그 동물들이 멸종되지 않도록 존중하면서 공생하고 보호하면서 살아온 그 역할도 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과시, 그리고 남들에게 특별해 보이고 싶은 특권욕, 호기심, 탐욕, 겨우 이런 뒤틀린 욕망으로 결국에는 이 동물들을, 아주 희귀한 동물들을 탐하여서 먹거리나 모피를 입거나, 그 다음에 장식품, 아니면 그냥 놀잇감으로 소유하고 죽이거나, 심지어는 좀 경악스러웠던 거는 그런 과정들을 또 미디어를 이용해서 올려서 공유하면서 또 돈을 버는 이런 시대에 접어들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들을 연구조사 결과가 있었는데요. 이런 강렬한 감각을 추구하고 무엇을 먹어도 충족되지 않는 그런 괴물이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것들의 소비층이 좀 예전과 다르게 젊고 돈 맞아요. 많고 학력이 높은 남자. 청년들이라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가장 이런 퍼센테이지가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뭐 많이 중국 욕할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좀 건강이 좋다면 안 드시는 게 없는 어르신들도 계시잖아요. 전 우리나라만의 고유한 적인 줄 알았는데 네. 전 세계적 추세였더라고요. 네. 뭐 그 시대를 넘나들면서 네, 시대는 있는 것 역사적으로. 같긴 한데, 그게 항상 그 어떤 부유층의 특권이 결국에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결국 들어가면 되게 나는 남과 다르다, 우월하고 싶다, 뭐 멋지게 보이고 싶다. 결국은 그냥 사랑받고 싶은 그 인정 욕구가 뒤틀린 게 아닌가. 근데 아무튼 이런 좀 믿을 수 없는 그런 참담한 현실로 인해서 그 숲이 파괴되는 것과 동시에 이런 시장이 형성됨으로써 또 야생동물들이 무자비하게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저자가 알려주었습니다. 네. 이렇게 산업화되어 간다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야생동물 고기 자체가 산업화되고, 그걸 또 이렇게 사냥하던 이제 그 주민들은 또 자본가화되고, 이런 좀 문제점이 문제의 좀 핵심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 바이러스 팬데믹의 좀 단 하나의 그 메타 동인을 뽑자면 결국 자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아까 나오는 작가님께서 뭐 이렇게 좀 거칠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여기 써 있는 것만, 예, 써 있는 이렇게 것만 책에 있는 읽었어요. 대로 표현을 해주셨는데, 네. 잠시만요. 네. 그래서 자본의 이 DNA라고 해야 될까요? 자본의 DNA는 뭐 단단히 고정하기, 빨기, 그렇죠? 자기 자신을 야생에 부착하기,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기생 생물에 비유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말했듯이 기후 위기와 코로나19의 좀 비교는 좀 범주 오류에 근거하는 것 같은데요. 코로나19는 기후와 병행 중인 하나의 장기 추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지구 온난화와 잘 어울리는 전 지구적 병리 현상의 한 발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우리 2020년 봄에 각국이 취했던 조치들의 성격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좀 어떤 성격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네. 기후 대비 이 상황에 처방이 뭐 임시 방편 수준이죠. 임시 처방 수준이었다고 볼 수 있죠. 뭐 호주 산불 뭐 이렇게 났을 때나 이렇게 상황들이 이걸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제가 여기 기록을 해놓은 거죠. 네,
결국 이 호주 산불이나 뭐 이렇게 기후위기 대응은 이제 임시 처방 수준이었다라고밖에 볼 수 없을 것 같고요. 네네. 근데 결국 이 이제 둘의 동의는 결국 같은 거다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좀 기후위기 이야기하면서 뭐 온실가스 배출이나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산림 파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이 이야기 좀 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 책에서는 뭐 야생동물 이야기도 아까 했지만 관련해서 산림 파괴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로나 기후는 좀 둘 다 어떻게 보면 오래된 비상사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각자 조금 다른 면이 뭐 시공간적인 차이들이 있지만 결국 서로 이렇게 뒤얽혀 있는 좀 두 개의 하나의 면이 아닐까, 두 개의 면이 아닐까라는 이야기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네. 그럴 것 제가 같습니다. 이야기하나요? 아니면 네. 이선 선생님이 네. 그래서 결국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코로나와 기후위기를 좀 둘 다 오래된 비상사태로 인지하고 선포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좀 이렇게 인지를 하는지 세상의 반응들은 과연 어떠한지 좀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오는 작가님 좀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를 화나게 하시려고 다 이렇게 화가 나는 질문들이죠. 그러니까요. 뉴스를 딱 열면 확진자 수에 대해서만 계속 얘기하잖아요. 정말 이 저자가 얘기하듯이, 주장하듯이 가장 근원적인 이야기를 빼놓고 계속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로나와 기후위기의 그 원인은 같으면서 서로 얽혀있는 두 가지 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보듯이 언론을 통하거나 뭐 정부의 이런 정책들을 보듯이 그 근본 원인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핵심이 결국 이 코로나가 일어난 그 핵심이 기후위기고 우리가 이 파괴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발생한다. 생물의 다양성들이 떨어지고 야생 동물들이 살 곳을 잃어가고 침범하고 착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 이 지점을 어느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건 이제 또 제 생각을 덧붙인 건데 어쨌든 또 그런 병원균에 대해서 이겨내려면 면역이 좋아야 된다까지는 이야기를 또 많이 하는데 그거의 또 근원적인 것은 먹거리가 건강해야 되고 먹거리에 그 오염되어 있으니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고 우리가 그래서 튼튼해져야 하고 이런 그 근원적인 환경 오염에 대한 문제, 농업에 대한 방식에 대한 문제까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고 굉장히 이런 거, 이 코로나는 일시적인 어떤 그냥 잠깐 우리가 침범당한 어떤 병원균이다 라고만 인지하고 그거에 대해서 자꾸 처방하고 컨트롤 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이 이거더라고요. 그럼 왜 코로나는 이렇게 열심히 막 강압적으로 제한하고 막 지금은 이제 사실상 뭐 인권 유린이라는 주장이 나올 정도로 백신을 강제하는 거에 대해서 또 말이 많잖아요. 그런 죽음이 달린 그런 것들까지도 통제하고 관리가 가능한데 왜 그러면은 기후 재앙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렇게 강렬한 조치를 취하지 않느냐 했을 때는 그것은 그 코로나 그러니까 기후 위기는 그 남일 뭐 감각되지도 않고 그 다음에 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생각도 깔려 있는 것 같고 가장 건드리기 쉽고 해당 주체가 책임이 자신의 그 개인에게 주체가 이렇게 오롯이 역할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여기 명목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정부 입장에서 그것들을 관리할 수 있고 감각할 수 있고 셀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컨트롤될 수 있다라는 생명을 지킨다는 명목하에 뭐 마스크, 일회용 배달 이런 것들을 아무튼 뭔가 이렇게 강압적으로 할 수 있는데 그 반대적으로 우리의 뭐 일회용 컵과 포장재 사용 중단이라거나 뭐 석탄 발전소 중단이라거나 우리가 진짜 시급하게 기후 재앙에 대해서
취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강제하지 않고 그거에 대한 위기성이나 그런 언론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기업을 건드리려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시민들과 자영업자들이 많이 힘들어지고 죽어나가는 입장이 되고, 여기에서 제 생각을 하나만 덧붙이면은 그 결론적으로는 대기업과 아주 큰 자본의 시스템에 의존되는 삶의 형태로 점점 가고 있다. 이것들이 다 통제됨으로써 통신, 인터넷, 대기업 서비스에 거의 모든 생존을 의존해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으로 거의 치닫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코로나 기후위기 동인이 이렇게 뒤얽혀 있는데도 결국 코로나19가 인류 사회를 강타 지금 했는데도 그 이후에도 생태학 이슈가 좀 이렇게 최우선 의제로 부상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도 또 저자는 지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좌파들이라고 하더라도 좀 그 근본적인 원인이 결국은 생태적 이슈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까지 좀 건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숲 파괴 이야기를 했지만 열대우림 지대에서 좀 벌어지는 화석연료 추출 행위, 이것은 기후 변화와 인수 감염, 그 공통 감염병 확산의 동인들을 지금 하나의 불도저에서 통합하고 있다. 이제 이런 표현을 하면서 이렇게 좀 근본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지 못한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또 코로나를 대처도 결국은 기후변화의 대처와 마찬가지로 좀 근본을 건드리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또 저자의 지적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좀 아직 남아있는 숲들을 좀 국방부의 큰 손으로부터 우리가 지켜내야 할 임무가 기후운동과 환경운동에 좀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오래된 비상사태라는 말을 이 저자가 좀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요. 지금 비상사태라는 말은 결국 좀 자본주의가 그 수명을 좀 다해가고 뭔가 이행기에 지금 있다라는 이제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을지 좀 이야기 좀 나눠보고 싶어요. 그래서 자본주의는 위기를 겪을 때마다 뭐 공황을 겪고 또 그리고 얼마 전에 월가에 또 그런 위기 상황을 겪을 때마다 또 다시 또 이렇게 위기를 겪으면서 더 강해지는 모습으로 자본주의는 살아남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자본주의는 또 영원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좀 자본의 착취 대상이 노동력뿐만이 아니라 이제 자연도 이제 그 착취 대상이니까 결국은 이렇게 자본이 노동과 자연이 붕괴할 정도로 그 이유는 이제 추구한다면 노동과 자연이 있는 피해는 참혹해질 것이고, 그렇다면 현재 우리의 이 비상사태 위기는 결국 자본주의 자체를 위협하고 있는 건가? 그래서 결국 자본주의는 망하는 것일까? 또 이런 생각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까요? 자본주의는 망하는 것일까요? 저자도 망한다라고 표현은 안 한 것 같고요. 네. 어쨌든 자본의 수명에도 한계선은 있다라는 말로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뜨거워진 지구, 폐허 상태의 지구에서는 이제 더 이상 금전적인 수박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연속되는 재난들 속에서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 장기 비상 사태를 상상하고 준비해야 된다. 그리고 이 지금 장기적인 비상사태를 유발한 원인이 인간임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 전에 우리가 이렇게 아까 위기를 딛고 일어섰다는 것은 전쟁이라는 경우 뭐 1, 2차 대전 같은 경우는 사람들끼리 싸워서 탐욕을 억제하면 그만인 거잖아요. 종식합시다 하면 되는 거고, 뭐 로마의 멸망이라든지 이런 과정을 봤을 때 굳이 그 원인이 당장에 지금 이렇게 기후는 지금 몰려와서 멈출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저희가 온도를 지금 낮춘다고, 모든 걸 멈춘다고 해서 벌써 한 50년간 진행됐던 것들이 멈춰지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인간이 할 수 있는 무엇으로 이거를 막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게 지금까지의 상황하고는 상당히 다른 지점이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가 지금 망하고 있냐라고 할 때 생각을 잘 해야 되겠죠. 망해라가 아니라 예, 이런 상황인 것 같고요. 자본주의에도 보면 이 계속 훼손, 자연의 상황을 수탈하면서 성장해 왔잖아요. 이게 굉장히 이걸로 인해서 지구 전체의 생명에 그 훼손들이 일어난 거고, 결국 이걸로 인해서 다시 이렇게 부메랑처럼 문명이 자기 파괴적 행위를 이제 멈출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의식하는 거겠죠. 굉장히 어렵지만 이거에 대해서 상황 파악을 명확히 반대로 오는 게 아니고 어디다 했어요? 됐어요? 댓글이 왜 안 끊어지면서 계속 꺼지고 있어? 네, 잠시 인터넷 상태가 좋지 않아서 방송이 끊어졌던 것 같습니다. 다시 이어가도록 할게요. 네, 좀 인간이 유발하지 않은 그런 이제 사태들과 지금의 상황은 굉장히 다르다라는 거죠. 지금은 인간이 유발한 기후 변화의 사건들이고요. 이것들은 결국 인간의 좀 의식적인 개입, 정치의 개입을 통해서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시 좀 댓글이 좀 많이 댓글 올라온 것 점검. 같습니다. 댓글 좀 소개하면서 분위기를 다시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또 우리 항상 같이 해주시는 엄민경님, 공공님, 박기진님, 우리 또 오늘 같이 참여해주고 계시네요.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왔네요. 엄민경님께서 말씀해주셨고요. 1등을 놓치셨다고 공공님께서 아쉽다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나얼 작가님 오늘 또 패션 짱이라고 감사합니다. 엄미경님께서 칭찬을 해주셨고, 박희님께서 코로나가 빨리 끝나길 바라봅니다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며칠 전 뉴스에서는 이런 상태가 최소 5년을 갈 것이라는 조사 결과를 듣고 엄청 충격이었어요. 5년. 네. 또 코로나가 가면 아까도 여러 이제 바이러스 우리가 이야기했는데 다 준비되어 있답니다. 다른 이것이 바이러스가. 시작입니다. 그래서 참 암울합니다. 그래서 근본을 진짜 해결하지 않으면 계속 이런 상태가 반복되겠구나. 이런 걸 좀 인식을 해야지 우리가 진짜 비상사태를 이제 선언하고 국가가 좀 선언하라는 거죠. 그래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이제 조치들 거의 혁명의 수준으로 좀 하자라고 지금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호박이 농부의 책 주인장님께서 아주 긴 댓글을 다 알고 계시는데요. 지난 북콘서트 때도 나왔던 얘기나 1920년대 극단적 자본주의 체제와 그로부터 비롯된 1930년대의 대공황 상황은 지금의 상황과 아주 유사합니다. 30년의 위기는 자본에 대한 강력한 국가 규제로 해결했죠. 지금도 해결책은 자본, 이 자본과 이윤 및 자본주의 생성과 유지는 반드시 과잉 생산이 전제돼야 하는데, 아무튼 자본에 대한 강력한 규제, 생산의 국가 혹은 사회 관리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저자의 주장과 거의 동일한 주장을 지금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를 좀 해주고 있습니다. 자본 규제와 생산의 사회 관리를 통해 지금의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아니면 자본주의로 살다가 집단 타산을 당할 것인가. 지금 이 책에서도 이렇게 지금 자연까지 파괴하는 이 자본주의는 결국은 스스로 문명의 자기 파괴 행위로 끝날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지금 예견하고 있는 이제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비상사태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선언하고 행동하자라는 주장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넘어진 김에 쉬어간다고 지금의 팬데믹은 외려 더 지속되는 게 다행일지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비상사태를 계속 인식할 수 있는 약간 매개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쨌든 많은 분들이 또 목숨을 또 잃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쉽게 또 얘기하기는 어려운 문제인 것 같긴 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팬데믹을 통해서 교훈은 정말 새기고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본주의 이제 모순에 대한 이야기도 책에서 하는데 지금 주인장이 얘기한 것처럼 예, 과잉 생산, 더 많은 것들을 만들어내고 더 많은 이제 수요들을 만들어내기 위한 이제 자본의 모순이 있고요. 이제 둘째 모순은 이제 자연을 이제 파괴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태를 끝내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했던 좀 사회주의에서 좀 찾아볼 수 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이야기 좀 이어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나나나님께서 예, 안녕하세요. 로그인하는 것을 깜빡하고 있었지 뭐예요. 구경하다가 늦게 들어왔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지금 언급하시는 팬데믹이라는 거대한 휩쓸림이 환경 파괴와 어떤 면에서 맞닿아 있는지 분명하게 설명해주는 대목이 이 책에 있어서 그 점이 좋았습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네요. 그분이 그리고 오셨어야 우리 되는데. 간장님께서도 코로나를 반면 교사 삼아 자본주의가 초래하는 재앙적 반생태 환경의 악순환을 끊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또 말씀 남겨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들어온 댓글을 좀 소개해 봤습니다. 계속 좀 이야기를 좀 이어가도록 할게요. 지금 자본주의 이야기 좀 한참 했는데요. 모든 생명체의 기반을 파괴하는 자본주의가 네, 망하는 건 좋은데 자본주의가 망하면서 우리도 같이 망할 수는 없잖아요. 예, 때문에 이 오래된 비상 사태에 의식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네, 말인데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떤 방식이어야 하느냐라는 질문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저자는 저희가 내용이 좀 아주 방대한데 아주 줄여서 이야기하면 이제 사회민주주의의 좀 점진적 개혁의 방식, 그리고 또 아나키즘, 이 두 가지 방식은 좀 경계를 하면서 제안하고 있는 게, 주장하고 있는 게 생태적 레닌주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레닌도 잘 모르는데 저희가 좀 책에 나온 내용 중심으로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갑자기 또 왜 레닌을 불러왔는지, 예, 일장 끝에서 이런 이야기가 좀 나왔어요. 그 비상사태에 이행기를 좀 전시 커뮤니즘과 비슷하다라고 아까 간단하게 언급을 했었던 것 같은데 전시 커뮤니즘, 레닌 좀 상관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 레닌인가요? 나은일 작가님. 자, 이 북콘서트가 저를 정말 똑똑하게 만들어주는 참 고마운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런 것들 하나도 몰랐는데 용어들을 다 찾아보느라고 네. 다 아시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알겠지? 이렇게 써주시는 것 같은데 제가 커뮤니즘이 뭔지, 뭐 레닌이 누군지, 뭐 전쟁인가? 막 이런 식으로 제가 정말 하나하나 이렇게 찾아가면서 그래서 아마 공부를 들으시는 했거든요. 분들한테 쏙쏙 네. 알기 쉽게 설명이 잘 되는 것 같아요. 네, 아나키즘도 뭔가 이랬는데, 그러니까 아나키즘 한마디로 그러니까 정부를 아예 부인하는 것이더라고요. 정부 권력 자체는 필요 없다라고 아예 정부를 없어도 된다라고 하는 주의라고 이해를 했는데 맞죠? 네. 근데 저자는 그것도 아니다. 그것도 아니고 또 점진적인 그런 사회주의 뭐라 했죠? 무슨 사회주의였죠? 무슨 사회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를 사회민주주의. 표방하는 게 있는데 그거는 너무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되게 약한 그런 것도 그것도 아니다. 이 사람이 말하는 건 이 전쟁에 거의 지금 들어선 것처럼 혁명으로 우리가 이걸 쟁취해야 되는 레닌이 주장했던 그리고 이루어냈던 그 혁명을 지금 우리는 빨리 되게 시급하게 그리고 아주 뭐 무력으로까지 써있나? 무력으로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굉장히 급박하고 지금 모두가 진격해서 지금 이렇게 혁명을 이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 강력한 무력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네, 무력은 아니죠? 저희가 뭐 갑자기 네, 또 죄송합니다. 사회주의 한다고 뭐 이렇게 직접 처분하고 뭐 네. 이런 건 하지 말자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러니까 아무튼 되게 급진적이고 강력한 혁명을 주장하는 거거든요. 이 사람은. 그리고 레닌을 약간 본보기로 조금 삼고 있는 거예요. 좀 성격은 다르지만 그 정도의 형태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그 레닌이 누구지? 뭐 이러고 또 이렇게 찾아봤는데 제가 잘 모르잖아요. 이렇게 좀 아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가지고 찾아봤는데 읽어야겠습니다. 그 혁명 조직, 그러니까 어쨌든 그 러시아
소련이 정신 없을 때, 정신 없을 때 2차 세계대전이 네. 있었고 정신없어. 예. 되게 이게 혼동기에 나타난 정치인이고요. 그리고 그분은 혁명 조직, 볼셰비키라는 혁명 조직을 이제 꾸려서 그 지도자였고, 소련 공산당을 결론적으로는 그 소련 공산당을 창립한, 그 혁명에 성공한, 그래서 그것들을 건국을 한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 보다가 깜짝 놀란 게 그 사람 저작 중에 이렇게 그 저서 중에 무엇을 할 것인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북콘서트 이름이 무엇을 할 것인가잖아요. 맞습니다. 거기서 온 건가요?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처음 알았고요. 그래서 그분은 뭘 그럼 주장하고 어떤 걸 얘기를 했냐 하면, 그러니까 굉장히 공산주의 곧바로, 이거 점진적인 거 안 된다, 곧바로 공산주의 혁명으로 바로 나가야 된다, 무력혁명을 주장하고 이뤄낸 사람이에요. 그래서 볼셰비키 내부에서조차도 정신 나간 아나키스트적인 헛소리로 여겨졌대요. 근데 그 정도로 이제 과감하게 이제 주장을 한 건데, 무산층, 그러니까 자본을 갖지 않은 노동자, 농민, 병사, 이런 프롤레타리아라고 말하는 자본 갖지 않은 무산층 계층들이 직접적으로 나서서 직접 독재 지배를 해야 된다. 혁명을 해야 된다. 그리고 당장 무장봉기를 일으켜서 우리가 그 권력을 쟁취해야 된다. 이렇게 과격한 뭔가 혁명을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민중들이 굉장히 그 어수선한 상황에서 굉장히 많이 지지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무혈혁명으로 그 모든 권세가 그 소비에트로 넘어오면서 그 정권을 장악하고 이렇게 통치하는 그 죄송합니다. 잘 몰라서 이렇게 설명이 잘 안 되지만, 꿈꿔왔던 공산주의를 어쨌든 현실로 이뤄낸 그런 사람이라고 합니다. 거기 핵심 내용은 토지 개혁, 그 다음에 공장, 은행, 철도의 국유화, 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국유화 개혁을 진행했고요. 그 다음에 대지주의 농산물 비축분을 몰수하거나, 그 다음에 이제 주요 생산수단을 그런 사유제를 이제 끝내는 그런 혁명을 일으켰고요. 그러면서 전쟁을 종식시키는 이런 플랜을 짰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저자들이 조금 이 정도의 우리는 강도 높은 혁명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하는데, 여기에 이제 조금 더 붙이면요. 예를 들어서 상상하면서 써놓으신 것들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했으면 참 파탄으로 가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려놓은 것이 속히 산림 파괴를 중단하고 우리가 조림과 산림 복구에 투자할 필요가 있다. 그 산림 녹화하고 야생동물 서식지 존중과 같은 예방법에 지금 굉장히 이제 신경을 쓰는 그런 정책들을 단어가 꼬입니다. 그렇게 정책으로 내세우는 거죠. 그렇게 하거나, 그 다음에 그 많은 비용들을 고소득 국가들의 자원을 투입하여 이루어야 한다. 그리고 육류 수입을 금지하거나,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 서식지 보호, 이런 것들을 우선순위에 놓는 정책을 우리가 실현하고 이야기하고 강하게 밀어붙일 수 있다면 이런 것들을 막을 수가 있을 것이다. 근데 분명히 얘기하는 거는 이 과정 안에서 이런 모든 사업들은 결국 국가가 있어야지 이루어질 수 있고, 우리는 국가를 필요로 한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본주의적인 착취를 결코 당근으로서는 억제할 수가 없고, 시민들을 설득해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법을 바꿔서 법의 시행을 통해서 규범을 바꾸고 그것들을 통해서 사태에 개입하는 방법밖에 우리에게 남은 여지는 없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설명이 조금 버벅거려서. 네, 네. 법이 먼저 바뀌어야지 규범이 바뀐다라는 이야기는 저도 인상적이었는데요. 결국 좀 근본 원인을 해결해야 된다라는 게 레닌의 이제 주장에서 핵심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가의 개입을 통해서 그도 전쟁으로 인한 또 그 민중들의 또 그 힘든 상황과 또 거기에 또 그 기아라고 해야죠. 아주 혹독한 기아까지 찾아왔을 때 그런 아주 지독한 비상 사태라고 할 수 있는 그 이제 시절을 레닌은 그 근본적인 문제죠. 전쟁을 종식시키고 곡물 공급을 통제하고 아까 얘기하셨지만 대지주의 농산물 비축물들을 몰수하고 은행과 기업 연합들의 국유화, 결국은 주요 생산 사유지의 종식, 이런 아주 근본적인 해결책들을 제시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레닌에게서 좀 배워보자라는 게 이 저자의 이제 주장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좀 전에 읽어주셨지만 지금 이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들 좀 강력하게 좀 해보자라는 이야기였던 것 같고요. 국가 개입이 강조를 하고 있는데 국가 개입의 좋은 사례가 최근에 좀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브라질의 룰라 정부, 그리고 또 쿠바의 이야기, 또 이거에 좀 비교해서 좀 중국은 좀 그거에는 좀 구멍이 많이 뚫린 그런 정책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좀 이야기들이 나왔던 것 같은데 좀 청해 들어볼까요? 네, 브라질의 그 경우에는 좀 저도 좀 감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룰라 대통령의 개인을 두고는 뭐 이렇게 다들 말이 있을 수 있는데 적어도 그 산림을 지키는 산림 벌목, 산림 파괴를 지키는 일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뭐 보호구역을 확대한다거나 산림법을 강하게 시행한다거나 또 뭐 불법 벌목을 하러 온 사람들한테 체벌을 강하게 한다거나 해서 실제로 이 룰라 대통령이 그 집권하던 시기에는 2004년부터 2012년까지 브라질 그 아마존 지역의 그 산림 파괴가 과거에 비해 84%가 줄어들었다고 해요. 84%? 강력한 조치를 대통령이 들어요. 규제하면 되는데 안 하는 거죠. 네, 이렇게 동원해서 그게 가능했던 사례가 있고요. 그리고 그 쿠바의 경우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유명하죠. 그러니까 뭐 소련하고 그 국제적 정세 때문에 미국에서 쿠바를 미워해요. 네, 봉쇄했을 때 쿠바가 살아남는 방법. 네, 도시에서 이제 그 보도블록이라 걷어내고 거기서 농사를 지어서 살아났던 사례가 있는 것처럼 쿠바는 지금 그때 이미 의료 그 전통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새 이렇게 국제적으로 2020년 팬데믹이 왔을 때 아무도 가지 않는 그렇게 뭐 이탈리아가 굉장히 멘붕이 왔잖아요. 그때도 의료진을 파견했고 이렇게 뭐 출항하는 배, 커다란 배에서 그 있을 때도 의료진 크루즈에 환자들이 오도 가도 못하는 곳에 적진에 뭐 가듯이 가서 구해낸다거나, 그리고 특히 에볼라 그 바이러스 아까 말씀드렸는데 서부 아프리카에 굉장히 창궐할 때도 달려갔다고 하고요. 아이티가 굉장히 또 불행한 나라인데 그쪽에서는 지진도 많이 나고 여러 가지 이렇게 같은 지역에 가까운 곳인데 달려간다고 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국가에서 대학생들에게 이렇게 장학금을 잘 제공하고 훈련을 아예 그렇게 매뉴얼을 잘 해놓은 좋은 사례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보면은 전 이런 생각도 들어요. 어려운 나라, 그러니까 가난했던 사람이 가난한 사람의 마음을 알듯이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가 이게 부유한 나라가 지금 아니잖아요. 이렇게 브라질도 그렇고 쿠바도 그렇고 이런 사례를 보면은 인류애를 더 오히려 발휘하는 좋은 사례들이 좀 있는 거죠. 국가 개입의 좋은 사례인 거죠. 네. 국가의 역할, 그렇죠? 개입과 그다음에 앞으로의 계획을 통제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나가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또 저자는 이제 전시 상황이라는 이제 말을 굉장히 많이 하시죠. 네. 그래서 그런 은유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요. 뭐 우리가 좀 그런 이야기도
가끔 하잖아요. 그 PKC 같은 거 할 때 또 너무 이제 공포스러운 그런 분위기를 조장하지 말자. 좀 평화로운 분위기로 그런 말로 좀 바꿔서 또 하면 어떻겠냐. 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 저자는 이제 그런 건 좀 불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오히려 이렇게 전시 상황이라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식이 좀 더 바뀔 수 있는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던 것이 저는 좀 기억에 남는데요. 그래서 이 전시 상황이라는 은유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벌여야 할 전쟁은, 저도 좀 따라서 해볼게요. 우리가 벌여야 할 전쟁은 경제에서 화석 연료를 영구 삭제한다는 목적의 전쟁이어야 하고, 예, 이 과업은 화석 연료를 채굴하고 가공하고 유통하는 모든 민간 기업의 국유화로 시작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거 읽으면서 갑자기 가슴이 시원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네, 근데 이 과정은 물론 그냥 이렇게 딱 뺏고 그냥 너네 그거 하지마 라고 하는 그냥 청산으로 끝나는 게 또 아니죠.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해양 시추 장비 일체를 이제 철거하고 기업에서 이제 구멍들을 막고 또 사무실 폐쇄하고 직원들을 해고하고 스탄 테크놀로지를 이렇게 쓰레기 더미 버리는 식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우리가 그 다국적 기업들 있잖아요. 엑선인가? 엑선. 우리 지난번에 엑슨, 나왔던 맞습니다. 뭐죠? BP였나요? 이런 이제 거대 그 다국적 기업들 지금 이제 이 화석 연료를 쏙쏙 이제 빨아먹고 있는 그 다국적 기업들을 이제 이렇게 이렇게 뭐랄까요? 그 산업들을 국유화해서 기존에 하던 일들을 이제 못하게 하면서 그 향후에는 이제 다른 이제 사업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좀 건설적인 가업에 다시 투입을 해서 이 사람들이 좀 어떤 일을 하면 좋을까요? 예. 그래서 결국 나중에 우리가 지금 이제 이렇게 반대하고 입장이 하는데 이산화탄소 포집 이제 기술이라던가 이제 이런 산업으로 조금 이제 이행하는 이런 역할로 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도 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어떤 자본주의 국가도 이런 일을 스스로 하지 않을 거라는 점이죠. 그래서 따라서 자본주의 국가가 이 가업에 나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 우리 시민들이 국가의 강제력을 행사해야 한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선거 운동에서부터 사보타주까지 일체 대중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들 모두 행사해서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자본주의가 스스로 해결책을 만들 수 없고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좀 전에 제가 얘기했네요. 이산화탄소 포집에 관련해서 좀 설명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이 부분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네. 저도 여기서 보고서는 조금 더 자세히 알게 됐는데요. 배출 중지 스탑도 지금 되게 어려운 목표잖아요. 근데 사실상 중지를 넘어서 이미 이제 깔려져 있는 이제까지 내뱉어 놨던 이산화탄소를 대기에서 뽑아내는 것까지 우리는 해야 된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과학자들이 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최근에 그런 기업들이 또 나타나고 있는 것 네,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자가 그 실예로 되게 좋은 소식을 전하면서 스위스에 이제 한 기업이 클라임웍스라는 기업인데 여기서는 이게 가능한 기계를 이제 발명해냈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기계들은 공기를 빨아들여서 이산화탄소 자체를 이렇게 포집하는 필터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포화 상태에 이르면은 섭씨 100도까지 이걸 가열하여서 순수한 그런 농축 상태의 이산화탄소가 된대요. 그러니까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 빨아들일 수 있는 기술이 우리는 이제 충분히 개발을 한 거죠. 그러면 이제 요것을 요거 모은 것을 어떻게 제거하느냐? 그러면 이거는 광물로 전환될 수도 있고 어떤 고체 형태로 만들어서 이제 지하에 매장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술이 점점 많이 쓰여지면 굉장히 생산과 함께 가격이 낮춰지겠죠. 그리고 전기와 열이 필요한데요. 그 열도 바람과 태양광을 이용해서 충분히 상용화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가장 그 전제를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절대적으로는 에너지 사용량 자체를 우리가 줄여야 되는 것이 1번인 것을 절대 잊으면 안 되고요. 이제 그것들이 이제 기본이고 거기에 추가해서 하는 방법이라는 거 우리가 절대 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자가 여기서 가장 우려하는 점은 근데 여기서 정말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될 것은 이 기술 좋아 이게 나타나서 충분히 쓸 수 있어 하지만 이것이 결국 자본주의 시스템에 들어가서 이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다시 코카콜라에 넣는다거나 거기에 뭐 이렇게 팔아 넘긴다거나 뭐 온실에 뭐 사용하는 걸로 팔아 넘긴다거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마이너스 사용 가치를 하는 거잖아요. 땅에 묻어버린다는 것은 돈이 생산되지 않고 잡아서 정말 없애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런 아주 강력한 통제와 제약과 감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결국은 그것은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서 어디론가 다시 팔려나가는 구조로 될 거고 이렇게 되는 건 아무 무의미하다. 너무나 무가치한 일이 된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포집 기술을 정말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런 다국적 기업들에게 그런 일을 맡기되 그걸 국유화해서 마이너스 경제 가능한 거죠. 네, 뭐 새로운 상품으로 전환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인류를 위해서 필요한 기술이라면 예, 그렇게 국유화해서 할 수 있다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저자의 주장은 계속 뭐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 권력을 과감히 장악하고 이를 통해 상황에 개입하는 노력과 계획이 필요하다라는 말로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제 국가의 개입도 중요하지만 저자가 또 강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인간의 자기 인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결국 뭐 그 인식 혁명이기도 하고 문화 혁명이기도 한데요. 마지막에 그 비판 이론가죠. 독일의 비판 이론가인 아도르노라는 이제 사람의 말을 갖고 와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기를 지각한 지구적인 주체가 되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결국 인간의 그런 자연성을 좀 인식하고 회복하자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인간도 결국 자연과 같이 살아가는 존재이고 뭐 우리가 자연을 보호하자 또 이렇게까지 인간이 대단한 존재는 아닌 것 같고요. 서로 이렇게 관계를 맺으면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로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렇게 모든 이런 사태들 속에서 자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의도를 품은 좀 행위자는 인간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인간이 자기 존재의 자연성을 좀 자각해야 하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결국 지금 이제 야생의 자연을 보호하는 행동, 이건 결국 인간의 자기 방어의 행동이다라고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자기 방어를 자각적인 행동으로 발전시키는 과업은 또 인간의 몫이기도 한 것 같고요. 이렇게 좀 책의 내용을 아주 간략하게 좀 정리해 봤는데요. 좀 두 분 책을 읽으면서 좀 어떠셨는지 간단한 소감 한마디 좀 들어볼까요? 좀 이번 책이 좀 모르는 인물도 나오고 좀 자본주의, 자본주의 또 사회주의, 좀 여러 역사적 배경 이런 것들 많이 좀 필요했던 책이었던 것 같아요. 좀 까다로운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재밌고 빨리 읽을 수는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상황에 대한 이야기 분석이 그동안 생각했었던 거나 이런 거를 이렇게 상기시켜주는 대목들이 많아서 어려움은 없었는데, 이렇게 뭐, 그 바이러스 이야기를 막 하실 때, 그렇게 진드기가 옮기는 거, 그리고 이렇게 뭐, 파괴할 때, 그 서식지를 파괴할 때 들어와서 그 파괴시킬 때 생기는 먼지들, 그 안에 다시 그 진드기나 그 머물렀던 생명체 중에 다 거기에 숨어 있다가 다시 인간에게 만나는 지점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이게 하여튼 원리는 똑같은 것 같아요. 지구에서 발생한 먼지든 뭐 배설물이든 쓰레기든 이게 어디 갈 데가 없이 계속 순환하는 구조인 거죠. 그래서 다시 계속 돌아오는 구조이고, 유해 물질 같은 경우도 같은 맥락이고,
하물며 먼지조차도 계속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아까 의식하지 않을 수 있나 자각하지 않을 수 있나라는 게 계속 좀 드는 생각이고요. 아까 그렇게 뭐 맹글로브 숲에 대한 이야기가 좀 언급되는데 이게 습지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도 좀 많이 언급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미 다 우리가 예전에 귀하게 먹던 것이 흔해지면 그것은 다 이거와 연결이 돼 있더라고요. 뭐 고기도 그렇고 요새는 또 아보카도를 그렇게 열심히 드시잖아요. 이런 거라든지 뭐 새우 이런 것들 맛있게 드시는 새롭게 출현하는 많은 음식들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희생을 깔고 들어오는 것들이라는 것이 계속 우리가 인식하고 좀 불편하지만 계속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고 이분의 상상력이 우리를 모두 좀 자극시키면 좋겠긴 하겠다. 근데 너무 극단적으로 상상력을 자극시켜 주잖아요. 그래서 저도 동의를 하는데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많이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재밌게 읽었던 책입니다. 근데 제가 좀 벼락치기로 읽었어요. 이게 저의 한계인 것 같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은데 네, 벼락치기로 읽다 보니 다 전달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네, 좀 많은 토론이 필요한 네, 책인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네. 이렇게 그냥 얘기하는 것보다. 저는 이게 9번째 책이잖아요. 이게 아홉 번째인가요? 오, 우리가? 그러니까요. 벌써 우리가 아홉 개나 읽었어요. 이제 9번째 책인데 이게 되게 좀 이게 무거워 보이잖아요. 어려워 보일 것 같고 약간 겁을 먹었었거든요. 근데 정말 너무 재밌게 읽었고 재밌어요. 눈이 번쩍 뜨이게 했던 책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저한테는 이제까지 이제 읽었던 모든 것들이 이렇게 꽃챙이로 후루루루 그렇게 오뎅 꽃이 끼듯이 쭉 엮어서 그 핵심을 탁 찍어준 그런 완결판의 느낌의 책이었어요. 저한테 있어서는. 그러니까 굉장히 그 핵심 코어를 알게 됐다고 할까? 이 모든 것의 진짜 그 근원이 거기에 있구나라는 그 연관성을 알게 됐고, 정말 전체를 볼 수 있게 된 그런 느낌이었고, 그 저자의 언어가 굉장히 과격하고 통쾌하거든요. 제 스타일이에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면서 봤던 책입니다. 거기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강렬하게 이제 제가 기분이 좋았던 그거를 딱 얘기해드리면 두 줄인데, 화석자본과 사유재산은 완전히 철폐하여 자본의 형태를 역사의 무덤에 묻어버려야 한다. 그리고 생태적 전시, 그러니까 전쟁, 코뮤니즘은 사회주의로 나아가야 하며 그 방법은 깨어있는 시민들의 혁명뿐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네. 있거든요. 혁명. 아주 시원했습니다. 꼭 읽어보세요. 네. 재밌습니다. 아주 시원하죠. 아주 시원했는데 예, 또 어떻게 우리가 항상 좀 고민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본 원인을 명확히 안 후에는 그 원인을 해결하면 되는데 그 해결하는 방법이 왜 이렇게 어려운지. 그 방법이 과격하게 혁명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그래서 혁명을 다 해야 되는데 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사태가 정말 비상사태다, 오래된 비상사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는 순간 이런 혁명이 또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정말 이제 올해도 열흘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2021년 마지막 북 콘서트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9번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럼 우리가 아마 정말 4월부터 시작한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이제 4월부터 같이 나오는 작가님 4월부터 이제 계속 같이 했는데 앞으로 지금 구체적인 다음 달 일정도 지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제 계속 할지 좀 여러 가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내년에도 좀 같이 해 주실 건가요? 하는 거죠? 하는 건가요? 안 하는 건가요? 네. 네.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면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떠실지 모르겠네요. 그러게요. 네. 열렬히 해달라고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주십시오. 어떤 댓글이 올라올지 궁금합니다. 네. 네. 이렇게 호박이 넝쿨책에서 진행하던 북 콘서트
프로젝트가 장이 행복누림 도서관과 또 함께 하게 된 것도 행운이었던 것 같아요. 도서관의 좀 적극적인 협조로 이렇게 편안하고 안락한 곳에서 진행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고요. 또 맛있는 김밥을 먹을 수 있어갖고 김밥 생각이 많이 날 것 같습니다. 예, 모든 이런 이제 지원 너무 감사드리면서 장영철 장관님 모시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관련해서 책이 많지 않았던 건가요? 예, 한 권의 책을 소개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어떤 책인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벌써 올해 마지막 책 추천서를 소개해드릴 시간이 되어버렸는데요. 오늘 주제조서가 오래된 비상사태 주제조서의 주제가 21세기 생태사회주의론인데 네. 이 생태사회에 대한 운동에 대한 것들을 나온 책이에요. 이 저자는 베렉 월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영국 잉글랜드 웨일즈 녹색당의 수석 대변인이라고 합니다. 이분이 반자본주의 생태사회주의 그룹을 만들어서 그 그룹 이름이 여기 있는 그린 레프트고 생태사회주의에 대한 공부도 하고 여기 퍼뜨리는 운동을 하셨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자본주의 소비를 지구를 파괴하는 이런 생태를 좀 바꾸기 위해서는 생태사회주의를 좀 배워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 책을 보시면 생태사회주의 운동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어떻게 전개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린 레프트를 소개하겠습니다. 네, 추천하겠습니다. 와, 그린 레프트 저도 꼭 읽어보고 싶네요. 네. 많은 것, 또 많은 영감과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또 장영철 관장님 나오셨는데 또 바로 이어서 사다리 타기가 기다리고 있죠. 오늘은 또 어떤 분들께서 함께 해주셨는지 오늘 선물 제가 선물 좀 공개 먼저 좀 해볼까요? 우리 나오는 작가님께서 선물을 갖고 오셨습니다. 이 선물도 그럼 사다리를 좀 더 많은 분들이 네. 사다리에 그 표시를 선물 몇 개 책과 이렇게 하시면 5분 적었는데요. 책이 3개예요. 3개. 오늘은 다 드리면 더 좋겠다. 그러면 그러면 선물로 이렇게 사다리- 주시면 되겠네요. 한 분 더 안 계세요? 더 넣을까요? 죄송합니다. 우리 관장님 넣었고 책을 더 오, 좋아하실지 엄청난- 나오는 작가님의 이 선물을 더 좋아하실지 그게 좀 필요 없으시 문제네요. 문제가. 제가 요거를 먼저 적어야 될 것 같긴 한데 제가 그 연말 선물로 여러분들께 추가 선물로 가져왔는데 아나바다 제가 안 쓰는 모자들을 갖고 왔어요. 그래서 이게 필요하실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요것들을 선물로 좀 드리려고 했고 하나는 제 그림 엽서 세트인데요. 요것도 선물로 마련했습니다. 그럼 여기다 한 사람은 덤으로 하나 더 넣을게요. 좋습니다. 그죠? 그럴까요? 엽서? 네. 네, 그리고 좋습니다. 그분은 좋습니다. 책도 받고 이것도 네, 엽서도 받으시는 받는 거죠. 거예요? 플러스. 자, 지금 이 책을 행운을 더 거머쥐실 좋아하실지, 분은 아니면 누구실까요? 우리 나오는 작가님이 갖고 오신 제가 모자와 드릴게요. 엽서를 더 좋아하실지. 거꾸로 사다리. 네네, 맞죠? 거꾸로 사다리 우리 맞습니다. 거꾸로 사다리 또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출발할까요, 그러면? 네, 출발합니다. 모자부터 어민경님 모자 일단. 롱챙! 롱챙. 네. 엄민경 선생님 롱챙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너무 네. 멋진데요? 저는 부럽습니다. 탐납니다. 저도 탐납니다. 자, 이번엔 책입니다. 책입니다. 갑니다. 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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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단. 나나님. 나나님 책이요. 그 다음, 모자. 짧은 모자입니다. 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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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님. 그 다음 한 분 하면 이제 자동으로 네. 되겠네요. 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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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단. 박희진님. 박희진님은 책, 책입니다. 공공님은 요 그러면 모자. 지금 엽서와 이걸 거머쥐실 선생님은 기성애님. 기성희 선생님. 오, 축하드립니다. 네. 네, 오늘 12월 마지막 코스는 풍성한
풍성한 선물과 풍성하게. 함께 예, 마무리할 수 있어서 뿌듯하네요. 그리고 모든 분들께서 선물 받아간다고 생각하니까 아 이게 이게 뭐 사회주의인가? 갑자기 좀 과도한 비유였던 것 같습니다. 요거 선물은 12월 말까지로 기한을 정해서 네. 그 도서관에서 꼭 찾아가지 않으시면 사서분들께 네. 그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네. 찾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제가 뭐 과도한 거 했는데 뭐 평등하게 모두 다 똑같이 많이 갖는 거 그게 뭐 우리가 원하는 세상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아,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그냥 마치려니 좀 뭔가 아쉬운 것 같아서 또 연말이니까 뭐 내년 계획 한번 들어보면 어떨까 싶어요. 선생님부터. 아, 저요? 저 생각 안 해봤는데요. 아주 내년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아직 정확하게 뭐 정한 건 없고요. 저는 항상 그냥 닥치는 대로 살고 있습니다. 닥치는 대로 그냥 주어지는 대로 주변에서 사회에서 뭔가 요구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좀 편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그냥 주어지는 대로 상황에 따라서 그냥 해야 될 일 열심히 하면서 산다. 이게 저의 좌우명이기도 합니다. 좋네요. 네, 그래서 그냥 뭐 올해처럼 또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내년엔 좀 그래도 좀 여유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우리 두 분 중에 어떤 분 말씀 먼저 들어볼까요? 김가희 선생님의 좌우명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본의 아니게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닥치는 상황대로 저도 그렇게 삶을 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내년에는 사실 올해 책을 벼락치기 책을 읽기가 이렇게 하루 전날 막 독파하고 이래서 너무 아쉬움이 많았어요. 사실 토론거리도 많고 제가 꽂힌 포인트가 좀 이렇게 몇 가지 있었던 거를 사실 나눠보고 싶은 게 있는데 저희가 이제 한계가 있잖아요. 지금 시간과 이런 게. 그래서 내년에 이제 계획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계속 이어진다면 좀 더 풍성하게 좀 책을 좀 넉넉히 읽고 만났으면 좋겠고 저한테도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쫓기지 않는 시간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계획은 쫓기지 않기. 저도 너무 이 북콘서트 덕분에 정말 한 달에 한 번씩 이런 책을 절대 읽지 못했을 것 같은데 너무 우선 감사드려요. 이런 기회가 돼서. 또 내년에도 계속 이 북콘서트가 진행되면 좋겠고 제 바람은 그리고 뭐 불러주신다면은 뭐 즐겁게 참여하고 싶고요. 제 개인적인 계획은 생각해봤는데 그리고 아주 좋은 소식으로 이 만홍지에서 과격한 책 좋아하시나? 대표님께서?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만홍지에서 제가 지금 이제 1년 동안 자립생활을 하고 있는 이런 이야기들을 한번 에세이로 좀 엮어보자고 와. 말씀 주셔서 예. 예. 축하합니다. 그 책으로 그리고 그분들을 정말 저자와의 대화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근데 이 박수 받기는 너무 이르고요. 이제부터 원고를 써. 이미 다 써놓으신 거 아닌가요? 네, 이제 이만큼 되는 이제 제 기록들을 압축하여 잘 정리하는 시간을 좀 집중해서 어쨌든 책을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집필하시느라고 또 이렇게 막 아니. 칩거하고 이러시는 거 아니에요? 봄까지 이제 마무리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이제 꿈꿔왔던 어쨌든 제가 계속 실행하지 못하고 꿈으로만 계속 갖고 있던 작업들 컨텐츠들을 빨리빨리 그 독립출판으로 좀 세상에 내놓자. 그래서 100번의 안타를 치자. 이런 마음으로 좀 목표를 세우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많이 응원해주세요.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응원합니다. 네, 두 분 선생님 응원하고요. 네, 이제 정말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북콘서트 다음 일정은 좀 정해진 건 없는데요. 조만간 또 열심히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메리 크리스마스를 안 하고 갑자기 새해 복 많이 연말 받으세요. 분위기가 확 와갖고 저도 당황했는데요. 네, 메리 크리스마스 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로 다시 한번 인사드릴까요? 네.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그다음에 또 새해 해야 복 돼요? 많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받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수고 많으셨습니다.